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거 표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그 자기 중심적, 자기 본의적,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하는 것도 성인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결과에 도움이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평산 대표 변호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판사 생활을 했고 작년에 변호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들이 반성문을 읽기는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읽기는 읽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재판이라는 게 되게 기간이 길게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 들어오는 걸 다 읽진 않고 이제 대부분 반성문들은 맨 마지막에 몰아서 선고하기 전에 한 번에 쫙 읽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기는 읽고,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복붙해서 내는 피고인들이 있어요. 특히 뭐 구속된 피고인들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기 자필로 쓰긴 쓰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는 반성문은 좀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성이 들어갔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아는 거니까. 근데 사실 판사로서 반성문을 보는 태도를 살펴보면 뭐 반성문을 뭐 일필휘지로 너무 잘 써서 이건 감형해줘야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좀 의뢰인분들이 좀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반성문을 내가 멋지게 잘 쓰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반성문의 내용은 이제 자기가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쓰는 건데, 그거는 양형 요소가 원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가지, 2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거든요. 반성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반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반성 안 하는 경우는 다투거나 아니면 인정은 하지만 되게 뻔뻔스럽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겠죠.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면은 플러스 1점이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반성을 하느냐, 0부터 뭐 30까지 있다, 30까지 반성을 하는 내용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플러스 30점으로 하진 않는다. 왜냐면 여러 가지 양형 요소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비중을, 양형 요소가 뭐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1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양형 요소 10가지 중에서 이 반성하고 있는지가 5의 가치를 갖는다, 이 정도까지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거에 몰두하실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양형 요소 중에서 피해자랑 합의를 했는지,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탄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좀 판단을 순간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번에 한 번은 용서를 해주라. 나랑도 합의를 했고 나한테 적절한 합의금도 줬다. 나는 충분히 이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니까 처벌은 좀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피해자의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반성문 뭐 10장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반성문에 막 공을 들일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판사님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감형해주면 어떡하냐,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한테 법정에서 뭐 아무리 뭐 100번 반성문을 쓰고 해봤자 그 피해자한테 사과했냐라고 했을 때 사과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범죄 유형들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최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형량도 가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간 성범죄, 그런 사건들은 피해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린 경우에는 이게 피해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뭐 한 5년 또는 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의 인생이라는 게 이 가해자에 의해서 평생 그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들, 가해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친족관계에 있는 그런 범죄들은 지금 뭐 양형 요소들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특히 더 그런 범죄들은 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변호사로서는 어쨌든 자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범죄들은 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인데 이제 그 카메라 불법 촬영이에요. 근데 다 범죄는 인정하고 결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최대한 양형을 좋게 해서 제일 낮은 형을 받자 아니면 아예 선고유예를 받자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합의도 했고 반성하고 있고 교육도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가지 중에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하고 있는 반성문도 냈고 탄원서도 냈고 지인들 탄원서도 내고 전과도 없고 거의 8개 나왔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10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거는 변호사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판사할 때도 그렇게 양형 요소가 대부분 갖춰진 사건들은 선고유예를 한 사건도 있어요. 판사가 볼 때 한 번쯤은 봐줘도 되겠다. 이 사람 예전에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도 그렇게 피해가 크지도 않고 또 피해자가 뭐 다 합의하고 했으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사건도 있거든요. 막 흔치는 않아요. 그게 왜냐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도 뭐 형사 단독할 때 선고유예 한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이건 좀 약간 근본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이 전부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는 그 잘못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되게 이거 표현이 좀 나쁠 수 있는데 약간 그 자기 중심적, 자기 본의적,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하는 것도 성인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결과에 도움이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어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야 되니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합의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또 보통 들잖아요. 그래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론 능력도 돼야 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사과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다 거짓이다 막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그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그 적정한 금액 뭐 너무 많으면 못하겠지만 적정한 금액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이제 피해자한테 주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사기 사건인데 특경 사기는 이제 금액이 엄청 커요. 그 사건은 피해자가 한 400명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이 500억 정도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기획부동산 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개발해서 이제 이익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자금을 막 몇백 명한테 끌어모아가지고 처음에는 투자금을 이제 수익금을 돌려줘요 매달. 근데 한 두어 달 정도 돌려주다가 이제 그 돌려준 수익금도 이제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끌어들여서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하죠. 다단계처럼 이렇게 피해자들 막 여러 명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으로 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 그 수익금 메꿔주는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제 메꾸면은 이제 더 피해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막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피해자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도 물론 다 구속이 돼서 되게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피고인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었고 전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건으로 너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자기도 알죠. 자기도 중형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한 10년은 받을 사건인데 이제 자기는 3년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어요? 막 계속 갈 때마다 집행유예 3년 안으로 가능할까요? 막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변호를 하는 입장이지만 참 이게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성향을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뭐 자기가 범행한 부분 이상을 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들이 도와주는
잡아주는 거고. 법정에서 이제 눈물을 보이는 피고인들은 많죠. 특히 뭐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벌금,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집행유예, 그다음 세 번째는 실형이 나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피고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사실 음주는 되게 나쁘긴 하죠. 네, 나쁘지만 보통 일반인들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긴 하잖아요. 안 걸린 경우도 많고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범죄자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던 분들, 예를 들면 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음주운전 3번 해가지고 구속돼 버리면 자기 그 삶에 치명타가 오게 되니까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사건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이지만 되게 하여튼 죄질은 나쁜,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건 나쁘긴 나쁘잖아요. 재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판사님들도 망설여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들이 코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형을 적게 받으려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사안에서는 또 좀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 판사할 때 했던 사건들에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은 너무 차고 넘쳐요. 예를 들면 뭐 폭행 사건에서 CCTV가 있어요. 요즘은 CCTV를 법정에서 다 틀어보거든요. 그래서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에서 때린 장면도 나와요. 때린 장면도 나오는데 아, 저건 때린 게 아니라고, 누가 봐도 때린 건데, 그렇게 나오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피고인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더 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부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리고 다퉈야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형을 받는 거는 부당하니까. 그러나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 증거가 명백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지 이제 나한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를 할 때는 피해자의 어쨌든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사과의 마음을 충분히 표시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피해자가, 가해자가 이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악의 합의 시도는 합의금을 먼저 던지고 이 정도로 합의하자라고 먼저 제시하는 게 최악의 합의 시도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안 받아주겠다, 그냥 처벌을 다 받아라, 너 엄청 세게 처벌받아라, 이거 아니면은 어쨌든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잘못을 네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사과의 마음을 받아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좀 용서를 해줄게, 그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범죄 피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죠. 분명히 고통이 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사소송이 확정이 되면 또 민사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사랑 형사는 따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형사로 이 사람이 징역을 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냥 형사소송으로 바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절차적으로 번거로움, 소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범죄자가 처벌을 세게 받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고 뭐 징역 10년 받아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더 맞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도 뭐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또 피해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원나잇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뭐 중간간이나 강간 사건 대부분이 원나잇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더군다나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의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일방에 의한 건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죄 다투는 경우도 많고, 또 유죄를 받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죠. 무고죄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무고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한다.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한번 했다고 하면은 그 고소된 때로부터 이제 판결 나오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일단 고소가 되면 무죄 받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기소까지 됐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게 중간간이나 강간은 3년 이상이에요. 벌금형이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무죄를 다투다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 되니까 그거는 정말 그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치명타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소는 너무나 쉽고 무고죄는 인정이 잘 안 되고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너무 크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굉장히 다투는 경우도 많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그런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거죠.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아는 여사친하고 이제 술 마시고 2차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여자분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택시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 안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여자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를 한 이후에 이 남자분이 새벽에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랑 성관계를 한 이후에 여자분이 남자를 고소를 한 거죠. 나는 동의한 적 없다. 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내가 동의한 것도 아니다. 합의하에 한 거 아니다. 나는 술에 굉장히 만취해 있었고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깨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미 하고 있더라. 그래서 반항을 했지만 반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툴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같이 술 마신 상태에서 이동을 했는데 이 여자가 뭐 그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같이 이동을 했고, 이동해서 이제 그 여자 집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여자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자기가 스스로 누르고 들어갔고 같이 들어갔다.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호감이 있던 상황이었고, 자기 집 문 자기가 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이 여자도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했고, 성관계를 할 때도 막 적극적인 반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다퉜죠. 근데 그 주장이 결국 인정은 안 됐어요. 인정은 안 되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됐죠. 3년으로, 징역 3년.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사건은 항소심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다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은 유지를 하긴 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해서 결국은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항소심에서 합의는 했죠. 합의는 해가지고 7천만 원 주고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좀 감형은 됐었던, 제가 그 사건 하면서 이게 성범죄가 진짜 타격이 너무 크고 인생 자체를 진짜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7천만 원 주고 또 1년 6개월 살았어요. 자기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모텔이면 CCTV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고 나가고 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요즘 결제를 누가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자 집에 갔단 말이죠. 여자 집에 갔기 때문에 CCTV가 있을 리도 없고, 또 뭐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모텔 점원이 있잖아요. 점원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면 다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뭐 증인이 될 수 있고 한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고 나왔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너무 없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재판은 일단 유죄의 증거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여자가 나와서 증언으로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뭐 자기가 피해 당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후 사정들에 대해서 쭉 다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피고인이 다투니까, 자기는 합의하였다라고 다투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러서 물어봐요. 전후 사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물어보고 또 검사도 물어보고 판사도 물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자 입장은 증거가 되는 거니까 남자 입장은 변명하는 건데, 이 변명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유죄인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또 어지간하면 다 아니다라고 되면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결과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게 성범죄가 그래서 더 어렵고 첨예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일단 취한 여자, 만취한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만취한 여자는 폭탄과도 같다. 이 여자한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취한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본인조차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는데 좋아하고 사귀고 싶었는데 이 남자는 그냥 자기랑 그냥 자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고소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 거는 남자 쪽이란 말이죠.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취한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성범죄에서는 없으니까 어떤 뭐 작은 증거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그거는 확보해 놓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제를 여자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여자분이 그만큼 정신이 있었고 자기가 원해서 모텔 결제를 했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사건화 됐을 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세요. 결제 여자가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아니 거기 가면서 어떻게 여자한테 결제를 하게 하냐. 보통 남자분들이 돈을 많이 내고 뭐 술집 이렇게 결제할 때도 많이 결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런 점들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보통 1차 가고 바로 모텔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가는 동안에는 다 이제 남자분이 결제를 하면 그 부분은 또 여자가 자연스럽게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봤던 사건 중에도 사건 직후에 다음날 따졌어요. 여자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남자들은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미안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왜냐면 막 여자가 막 이렇게 펄펄 뛰고 막 하니까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좀 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치명타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했을 때 바로 절대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렇게 취하지 않은 걸로 보였었고 가는 거에도 네가 동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차라리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좀 나오는 거고 그 질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너도 동의하지 않았어? 라는 내용도 이제 질문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후에 있었던 그 카톡 내용은 다 남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해 사실을 이제 부인할 때 자기 주장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을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문자로도 남겨놓을 수 있는데 그런 증거는 최소 한 6개월은 보존을 하셔라. 카톡방에서 나오시지 말고 뭐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다 해보면은 증거가 나중에 없어지고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일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증인도 아니고 카톡 내용이에요. 메시지 내용이에요. 아니면 녹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절대 없애지 말고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또 사건화 됐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데 뭐 여자가 비틀거리고 이제 힘이 없는데 남자가 거의 부축하고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뭐 움직일 수 없는 화면은 남아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자기한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면은 이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 그 녹음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죄될 수 있죠. 그때 있었던 녹음이 풀타임 녹음이 다 있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 이동하기 전에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했던 내용들도 녹음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뭐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내용을 서로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모텔에 가서 이제 성관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증거로 남겨놓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촬영하는 거는 불법 촬영 문제가 있지만 녹음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녹음을 남겨놓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게 생각보다 또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시간이 또 길 수도 있고 그 녹음하는 부분들을 또 상대방이 알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했는지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 심시 상태에 있었는지 결국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증거가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녹음이라는 거는 그 현재에 진행 중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은 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받으시라는 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변호사가 그때라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CCTV라든가 이런 거는 고소를 하게 돼서 이제 사건화되면은 한 달 정도는 보통 CCTV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증거 보전 신청하면은 3, 4일 안에도 CCTV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만약에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합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초반에 변호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사건도 불법 촬영 사건인데 이것도 약간 꽃뱀 사건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저도 나중에 듣고 나서. 왜냐면은 원나잇을 하고 나서 이제 촬영한 사진을 이제 어디다 올렸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나잇 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끊긴 상태에서 이제 사진 올린 걸 알게 돼서 이 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하기 전에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고소 바로 하는 경우보다는 한 번 정도 연락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연락하면서 합의금을 제시를 했어요. 이 사건에서도 900만 원 달라. 안 그러면 내가 고소하겠다. 그 피해자가 제시를 했는데 이분이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는 이제 뭐 합의 안 하겠다니까 고소했죠. 고소를 해서 어쨌든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으니까 그래서 기소가 됐고 기소되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비 1,0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또 그 정신적인 고통 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었던 사건이 있어서 사실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합의하는 게 나은 사건들도 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초반에 했으면은 사실 좀 절약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초반에 판단을 못해서 좀 더 커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인 경우는 변호사가 초반 개입을 적절히 했으면 적은 피해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텔로 이동을 할 때 이동하기 전에 내용을 좀 카톡 내용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을까.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 아니면 뭐 어디로 갈까 뭐 이런 내용을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가는 데에 대해서 완전 이 여자도 동의했다라는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을 가능하면 성관계 할 때 남기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가기 전이라도 대화 내용이라도 남겨라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딴 데서도 나온 얘기긴 한데 원나잇 하고 나서 너무 직후에 연락을 바로 두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있다. 모텔이든 뭐 어떤 집이든 그 장소에서 먼저 나와버리는 건 좋지 않아요. 먼저 자리를 뜨는 거 좋지 않아요. 같이 나와서 해장국이라도 같이 먹어라.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그렇게 화가 나진 않을 거다. 고소까지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혼 사건들 많이 하는데 이혼 사건 의뢰인들의 한 절반 이상이 40대인 것 같긴 해요. 그 영포티란 말의 뜻이 40대 같아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정도의 외모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미혼 여성이랑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혼 법정으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미혼 여성한테 나는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 곧 이혼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결혼 안 한 것처럼 속이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외모가 중요하죠. 아무리 뭐 경제력이 있다 한들 할아버지하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40대 요즘 40대가 40대 같지 않잖아요. 굉장히 뭐 피부 관리도 되게 많이 하고 남자분들도 피부과 정말 많이 다니고 시술도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여자 못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뭐 울서마지 해가지고
1년에 몇백만 원을 40대인데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진짜 40대처럼 보이지 않아요. 30대 중반, 뭐 많아봐야 30대 후반, 뭐 하여튼 30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미혼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많겠구나,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나이를 진짜 외모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쓰는 게 자유롭다. 9 to 6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바쁘긴 바쁘죠. 근데 변호사, 뭐 의사, 또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분들 전문직인데 다 바쁘긴 바빠요. 일은 엄청 많아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바쁘거든요, 굉장히. 뭐 하여튼 사업가도 그렇고 전문직도 그렇고 특징이 딱 정해진 시간에 어디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녁에 퇴근 시간이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약속이 많단 말이에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중간에 사실 어딜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 사업가들이나 전문직들은. 그런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짬내서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런 여유가 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전문직 그런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업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사업가 분들 보면 사업가 분들은 물론 수입이 되게 많겠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분들도 있고, 특별히 뭐 자기가 노동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 보여질 때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 예를 들면 의사를 놓고 봤을 때도 그 자기 영역에서 어쨌든 거의 탑을 찍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매너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매너라고 하는 게 경험이겠죠.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여자를 만나본 경험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너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술이 말을 막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20대하고 40대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만큼 많이 해봤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40대 남자분들이 이제 매력적인 화술 또는 매너 이런 걸 갖추고 있고, 또 외모도 어떻게 보면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서포트해주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림질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가 자기를 서포트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혼 여성이 볼 때는 그게 그 남자의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그런 조건을 갖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잖아요. 가정생활이 보이진 않잖아요, 미혼녀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겉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은 깔끔하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회생활이나 아니면은 직장생활 할 때 그 매너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미혼녀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되게 정리되어 있는 깔끔한 외형만 보고 그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미혼녀들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만날 때 그분한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남자가 나는 너랑 그냥 플레이하려고 만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 여자들이 넘어올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너한테 진심이다 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지 이 여자분도 마음을 열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이 여자분이 내가 기혼인 걸 아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게, 나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 잠자리도 안 한 지 오래됐다, 곧 이혼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일단 이 미혼녀의 마음을 얻고자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진짜 뭐 자기 와이프랑 헤어질 마음으로 미혼녀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보다 거의 없다. 그냥 이 미혼 여성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고 뭐 이혼 소송 중인 게 아닌 한은 결혼생활 한 지도 오래됐고 긴장도도 떨어지잖아요. 사실 결혼생활 길어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은 욕심도 뭐 남자들 생기고 뭐 여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람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문직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의사분들이 간호사하고 부정행위 분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직이고 전문직 의사라는 게 미혼 여성 간호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분은 돈이 많죠. 그리고 이 간호사는 남자 의사분의 커리어를 서포트해주는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정신적으로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든 어쨌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은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출장, 뭐 해외 학회 같은 걸 또 의사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회를 가는지 아닌지, 자기 원래 와이프가 막 검사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해외 학회 있다라고 해가지고 출장을 며칠씩 막 가고 할 때 이제 직원인 그 간호사를 데리고 간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는 많이 봤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부인이 이상한 낌새를 채서 탐정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차량에다가 위치 추적기나 아니면 녹음기 설치해가지고 하면은 한 달만 하면 걸리거든요. 그 차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보통 뭐 격주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만남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만 사람 붙이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기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 파악하고 녹음하면 대부분 증거를 잡아오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아예 차를 이용을 안 하고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잡기가 또 힘들어요. 자가용을 이용하면 차라리 증거 잡기는 쉬운데, 진짜 자기 홀몸으로 다니는 사람, 차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내 몸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지 않는 한은 내 동선이 파악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구글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는데, 구글 타임라인은 요즘 또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위치 공유를 안 하도록 이제 체크를 보통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잡기 힘들죠. 한 2, 3년 전까지는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게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남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아니까, 그게 혹시 내 그 계정이 딴 데 로그인 돼 있으면 이제 다 로그아웃하고 그런 방지 조치를 워낙 잘 취하셔서 그런 건지 요즘은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많았어요. 결국은 그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혼을 안 한단 말이죠.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이 여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자분이 그런 상황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들킬 게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헤어지자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분이 버림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남자분이 이제 자기가 유부남인 걸 만약에 속이고 만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속이고 만난 경우에는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여자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분도 그때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상간녀 소장을 받고 알게 돼요. 그럼 막 따지겠죠, 그 남자한테. 왜 나를 속였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이가 이제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여자분이 또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요. 남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소송을 해야지 자기가 상간녀로 위자료를 물어내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이쪽으로 소송하고 막 서로 소송하고 하다가 결국 그냥 와장창 되는 경우가 많죠.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그 PT 받는 학생이랑 이제 사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이 남자분이 자기 학생들을 작업을 막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건 속였어요. 왜냐면 이 여자분들은 20대 중반 아니면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초반 되면 혼인 정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랑 한 몇 개월 사귀다 보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자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나 비혼주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상담만 했고 소송까지는 안 됐는데, 왜냐면 이 와이프가 그걸 안 거예요. ABC가 있는데 A랑 만나는 거를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이 남자분은 바람 피는 걸 중단하긴 했어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법률 상담을 해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부남들이 하는 얘기, 내가 이혼하고 너한테 오겠다, 이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고 그냥 이 여자분들을 꼬시기 위한 그런 사탕발림에 불과하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